하지마 이 말이 네게 과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이제 여기 오지 말란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알잖아 내 말 뜻을. 너희 엄마를 시종처럼 여기냐? 우리 불편해하는 건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나도 가끔은 부담스러워. 그래도 부모님이니 참는 거지. 그런데 너희는 그저 엄마를 이용하려들 뿐이잖아?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 내가 커서 아이들 데리고 오면 나도 너희 엄마처럼 할 거야. 나도 이제 너희가 지겹다. 집에 와서는 밥도 해주고 물도 대령해. 너희는 그저 누워서 엄마를 부려먹으며 임금님 노릇하고 있니? 무엇이든 엄마가 다 해줘야 하니? 엄마가 손님을 대접하는 법이 있는데 자식을 이렇게 대해도 되냐? 영자 씨의 목소리는 피로에 절어 있었고 그녀의 눈은 오랜 시간 눈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고된 일생을 회상했다. 내가 언제 너희를 업신여겼어? 봐, 엄마가 해준 것들을 너희는 한눈에도 보지 않는구나. 그래, 밥은 어찌어찌 해줄 수 있어.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벗겨먹어도 되는 건 아니야. 벗겨먹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됐어, 말 그만하고 집으로 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6세인 이영자 씨, 그녀의 둘째 아들 46세 김민호입니다. 영자 씨는 아들 민호를 집에서 쫓아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식들이 왔을 때 반가웠으나 이제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늙은 몸을 이끌고 물을 나르며 환영했던 자식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부모의 헌신을 이용만 했습니다. 영자 씨는 26세에 결혼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마을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두 아들을 키우기에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부모와는 달리 자식들에게는 다른 삶을 주고자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 결과 다른 이들보다 더 주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부족하지 않게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두 아들은 영자 씨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자식들 온다며? 아들만 온다고 들었어. 며느리는? 몇 년째 안 왔어. 영자 씨는 이웃들과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왜 며느리는 안 와?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면 상 차리기 바쁘잖아. 아들만 오면 간단하게 차례 지내고 마무리하면 돼. 며느리 입맛도 까다로우니까 상 차리고 청소하고 하려면 정말 죽겠어. 며느리 때문에 이 나이에도 시집살이 하는 것 같아. 며느리가 하면 되잖아. 그러다가는 집안이 뒤집어질걸. 이 씨는 대화 중에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두 아들이 있고 큰아들에게는 두 아이가, 둘째 아들에게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한 번에 거의 10명이 모이면 영자 씨는 며칠 동안 몸살을 앓아야 했습니다. 저희 왔어요. 어서 와. 형은 이번에 안 온대? 여행 간대. 그게 다 돈 때문이지. 너는 형한테. 명절 전날 둘째 아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의 말대로 첫째 아들은 이제 명절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년 명절에 두 아들이 크게 싸운 뒤 영자 씨는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큰 아들이 추석에 오면 작은 아들은 설날에, 큰 아들이 설날에 오면 작은 아들은 추석에 따로따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씨는 그렇게 홀로 조용히 명절을 보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이면 가끔 볼 수 있는 자식들, 앞으로 얼마나 더 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고생스럽더라도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작지만 제 나름의 땅과 집이 있어 이곳에서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 집에 들어가 한 푼도 없이 의존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 아들 집에 얹혀 사는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명절 때마다 아들 집에 가면 그 뒷바라지에 몸살이 나는데 거기서 상주하며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어두웠습니다. 아이들을 봐주며 쉬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 돌보기가 휴식이 될 수 없고 집에서는 집안일이 모두 제 몫이 될 것입니다. 그걸 감당할 자신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나는 여기서 사는 게 좋아. 너희가 날 데리고 살 필요 없어. 그게 아니야, 엄마. 엄마 직장 다니면 우리도 힘들어. 좀 도와줘. 그럼 직접 사람을 고용해. 직장 다니면서 사람을 고용할 돈이면 굳이 왜 직장을 다니겠어? 그 돈이 다 나가버려. 아들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의 바람은 이해했지만 이 씨는 그의 요구대로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명절에 고생하는 것도 가끔이므로 그저 반가운 마음만 갖기로 했습니다. 함께 산다면 반갑지 않을 것만 남을 것입니다. 너희를 돌보며 죽을 생각이야? 정말 답답하다. 무슨 돌봄이야. 오히려 나는 며느리에게 돌봄을 받아야 해. 며느리가 시집살이 하고 싶겠어? 그래, 큰 결심을 했어. 이 씨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며느리가 제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 결심은 하지 마. 너희끼리 잘 살아.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애들 키우면서 맞벌이 잘하잖아. 너희도 셋째 생기기 전에 그랬잖아. 그건 애들이 둘일 때 얘기고. 그럼 그 땅이라도 팔아서 도와줄래? 이 씨는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는 아들에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년 전 잘못된 투자로 도움을 청했던 아들에게 한번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새 또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땅을 팔아서 내게 주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그리고 너만 도와줄 수 없어. 내 형도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떡해? 엄마를 거지꼴로 만들려고? 그러자 아들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왜 형한테 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데? 큰 며느리의 부유한 친정 덕분에 서울에 큰 아파트를 마련했고 그로 인해 두 아들의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그 탓에 작은 아들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게 싫으면 그냥 엄마가 정리하고 오라고. 그러면 엄마 노후 걱정은 없잖아. 왜 자꾸 혼자 살면서 노후를 걱정해? 남들은 부모 모시기 싫어서 난리인데 엄마는 왜 모시겠다고 해도 싫다고 하니 정말 답답해. 말투가 정말 불쾌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밥도 먹지 않는지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이 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차린 밥상이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다행히 아이들은 잘 먹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 씨에게 화가 났는지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막내를 데리고 작은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이들 셋과 밥상 앞에 홀로 남은 이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니 죽어도 안 간다고 하는 거지? 혼자 상을 치우면서 이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이 막내가 보채는 바람에 치우는 데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아이고, 아파. 설거지를 하던 이 씨가 오른쪽 손목을 부여잡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접시는 접시대로 나와 있어서 설거지 거리가 많았습니다. 한참을 걸려서 밥상을 치우니 그때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마음을 좀 가라앉힌 듯 이 씨에게 천천히 생각해보란 아들. 이 씨도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그저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잘 준비를 마쳤고 이부자리가 깔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작은 아들네만 왔기 때문에 이 씨도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두 식구가 와 있었다면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잠들어야 했습니다. 아직 명절 전날이지만 이 씨는 벌써부터 고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도 부치고 대부분 음식을 준비해 놓긴 했지만 당일에 해야 하는 음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뉘자마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 씨는 또 홀로 분주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8시가 넘도록 꿈나라였습니다. 보통 아침 일찍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잠에서 깨는 법인데 옆에서 토과리를 쳐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애들은 이것도 제주라면 제주다. 차례상을 놓기 시작하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 어머니, 이렇게 시간이 늦은 줄 몰랐어요. 벌써 다 차리셨어요? 그래, 민호이 좀 깨워라. 그러자 또 한참이 지나서 나온 아들. 백가죽을 벅벅 긁으며 나오는 꼴이 나무늘보가 형님하게 생겼습니다. 민호아, 이거 밤 좀 쳐라. 손목이 아파서 못하겠네. 다른 음식은 다 준비했지만 밤은 손목이 아파 그대로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아들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왼손으로 하면 안 돼? 뭐? 전에 보니까 왼손으로도 칼질하더만. 손목 때문에 가끔 왼손을 쓸 때가 있었는데 두부나 김치를 썰 때나 가능한 것이지 밤껍질을 깔 수는 없었습니다. 이 씨가 황당해하며 묻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농담이네요. 아, 귀찮아. 모처럼 쉬러 왔는데 일을 시켜? 어제 오후부터 시작해서 음식 준비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이 씨에게 투덜댈 말은 아니었습니다. 고작 밤 하나 깎는 게 힘든지 참 이 씨는 내가 키운 자식이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죠. 이래서 이 씨는 명절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얼굴 보는 건 좋지만 그에 따른 대가가 혹독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아침밥을 먹으니 또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였습니다. 아이고, 난 저거는 못 치우겠다. 결국 이 씨는 딸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하든 좀 해. 엄마는 손님한테 일을 시켜? 우리 가야 돼, 엄마. 이제 차 막혀. 그래도 어머니 혼자 이거 어떻게 다 치우셔? 싱크대에 옮겨놓기만이라도 하자.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돈 달라 그럴 땐 가족이고 싫은 일 할 땐 손님이라는 아들. 됐다 됐어. 그냥 얼른 가봐라.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릇을 옮기려던 며느리도 안심한 눈치였습니다. 선은 아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명절 때는 이렇게 오지 말어. 다음부터는 나 혼자 차례 지낼 테니까. 엄마 혼자 차례를 어떻게 지내? 그동안 큰 도움이라도 줬던 것처럼 말한 아들이 어이가 없었죠. 혼자 지내는 게 차라리 낫겠소. 음식도 조금씩만 해서 먹고 치워버리면 되니까. 너희가 오면 준비하고 치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가. 이젠 그런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명절인데 언제부터 그렇게 명절을 챙겼다고. 정 오고 싶으면 그냥 밖에 식당에서 밥 먹고 말자. 내 나이 이제 곧 80인데 늙은 애미한테 너무하단 생각 안 드니? 하지만 아들은 도리어 황당해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식들 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질색할 일이야? 며느리도 자신 때문에 일어나 눈치를 봤습니다. 너무 힘드셨구나. 다음엔 저도 일선 좀 보탤게요. 할 줄 아는 건 많이 없어도. 남의 자식에게 조상님 차례상 차리라고 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돕든 안 돕든 자식들이 한번 왔다 가면 너무 고단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말이죠. 그냥 됐다. 다음부터는 오지 말어. 볼일 있으면 차라리 내라 가마. 그러니까 아들은 또 자기 할 말만 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라니까. 그러면 이 고생 안 해도 되잖아. 고생시키는 게 바로 너다 이놈아. 어제 뭐 하나 해달라 그러면 손님이 어쩌고 일을 시킨다 어쩐다. 그냥 안 오는 게 맘 편하겠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운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말라 그러면 좋아한다지만 이 씨의 며느리는 며칠 동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해주는 밥 먹고 늦잠이나 자면 되기 때문에 꺼려할 이유가 없는 듯 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나 애들도 안 보고 싶어? 아니, 어떻게 안 보고 싶겠어. 당연히 보고 싶지. 그러니까 서로 좋은 모습만 보자 이거야. 밥 차리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대가족도 아닌데. 아들은 이 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잘 먹고 편히 쉬다 가는 입장에선 이 씨의 노고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올게요. 그리고 학과하는 문제는 다음에 또 얘기하고요. 전화 드릴게요. 아들은 다음에 다시 와서 이야기하자며 올라갔습니다. 아들네 가족이 떠난 자리는 폭풍이 지나간 것과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걸 다음 명절에 또 해? 큰 아들네가 온다고 썩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며느리가 둘이라 이 씨가 편히 명절을 보내는 줄 알지만 실상 명절이나 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는 건 이 씨였습니다.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자식들이 반갑긴 하지만 옛말처럼 가면 더 반가웠죠. 이 씨는 또 이틀 내리 누워서 알아야 했습니다. 이 짓도 이제 더는 못하겠다. 이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고생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둘째 아들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올라간 지 얼마 됐다고 또 다시 내려온 아들이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이긴 지난번에 하던 얘기 마저 하자고 했잖아. 이 씨는 끝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건 그냥 엄마는 여기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 혹시 형 때문에 그래? 형도 아무 말 못하겠지. 내가 엄마 모신다 그러면. 그런 말이 아니잖아? 굳이 뭐 하러 그래? 너희 힘들면 내가 가끔 가서 애도 봐주고 하마.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니? 엄마는 그렇게 자식이 불편해? 네, 그럼 너는 안 불편해? 당연하지. 넌 그래도 애미랑 애들은 안 불편하겠어? 뭐가 불편해? 가족인데. 이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불편하기도 하고 거기까지 가서 너희들 뒷바라지하기 힘들어. 내 몸뚱이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 나이야. 애미도 하기 힘든 걸 늙은 엄마한테 시키려고 그래? 애 엄마는 돈 벌잖아. 엄마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설마 엄마 돈 보태서 큰 집으로 이사 가려 했다고 그래? 너 말 참 이쁘게 한다. 지금도 이러는데 같이 살면 서로 마음 상할 일밖에 더 있어? 죽을 때까지 부모 자식 사이가 좋으려면 떨어져 살아야 한다 그랬어. 그건 남들 얘기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엄마 생각은 변함없으니까 오늘은 이만 자고 내일 올라가 봐. 이 씨는 대화를 차단하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죠. 더 이상 입씨름을 해봤자 감정만 소모할 것 같았습니다. 명절 끝나고 모처럼 평화롭게 쉬나 했더니 아직도 끝이 안 났나 싶어 심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자다가 잠이 깬 이 씨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창이 열려 있길래 닫으려다 그 옆에 있던 작은 방문이 열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들이 자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아들 방문도 닫아주려고 다가갔는데 아들이 아직 잠에 들지 않았는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듯했죠. 아니, 싫다 그러네. 어떡하냐? 그럼 당신이 내일 애들이라도 데리고 내려와봐. 그래도 엄마가 손주라면 끔찍하게 챙기지 않냐? 아들은 며느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와서 좀 밥상도 차려드리고 며느리로서 좀 좋은 모습 좀 보여봐. 그래, 엄마도 우리랑 사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 아냐. 뭐,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큰일을 위해서 당신도 좀 노력해보라는 거지. 그래, 불편해도 좀 참어. 나라고 뭐 이러는 게 좋은 줄 알아. 엄마가 마음 돌려서 여기 정리하고 올라오면 우리도 형처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거야. 글쎄 모르지. 암만 못해도 이 3억은 나오지 않겠어? 이 씨는 자신이 무슨 얘기를 들었나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과 살고 싶어서 합가를 제안한 게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며느리와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기분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씨는 부글부글 끓는 속을 달래려 했습니다. 새벽이라 운전하고 가기도 힘들 테니 아침에 다시 이야기해야 할지 아니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지. 그리고 당신도 엄마가 집안 살림 다 해주고 애도 키워주면 좋지 뭐. 안 그래? 그래. 전 그러면 그냥 편하게 집에 일해주는 사람 있다고 생각해. 알았지? 그러니까 내일 애들 데리고 내려와. 그래. 끊어. 그 말을 듣고 이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내일 오지 말라 그래라. 엄마? 아들이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앉았어? 그래. 너희 와도 하나도 안 반가우니까 오지 말라 그러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는 네가 더 잘할 거 아니냐? 너는 뭐 엄마를 네 식모쯤으로 생각하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거 아니야. 너희만 불편한 줄 알아? 나도 너희 오면 힘들고 불편해. 그래도 자식이니까 참은 거지. 그런데 너희는 그런 엄마를 부려먹을 생각밖에 없지. 그건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 나도 나중에 애들이 커서 오면 엄마처럼 하겠지. 이 씨도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지만 부모는 안중에도 없는 자식 때문에 속이 탔습니다. 나도 이제 너희 지긋지긋하다. 집에 와서도 누워서 손가락 하나로 엄마 부려먹고 무슨 임금님이라도 되는 것 마냥 뭐든지 다 해줘야 해. 너희가 좀 와서 늙은 엄마 도와줄 생각은 못해? 엄마, 집에 거지가 와도 대접해서 보내라는 말이 있는데 엄마는 자식을 이렇게 박대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언제 박대해? 거봐라. 엄마가 여태 너희에게 해준 건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잖냐. 그리고 그래, 다 좋다 이거야. 파 힘들어도 차려줄 수 있어. 그런데 부모 벗겨 먹으려는 자식도 참아야 하는 거야. 아니, 벗겨 먹는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 다시는 집이랑 땅 얘기 안 하는 거지?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화를 냈습니다. 알겠네. 결국 그거잖아. 우리랑 살기 싫다는 게 내 말이 맞았네. 돈 때문인 거잖아. 그래. 그런 걸로 하자. 무슨 말이 그래? 너는 이제 너희 집에 돌아가 봐라. 뭐 지금 이 시간에? 새벽이야. 그래, 차 안 막히고 좋겠네. 아들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전 같았으면 이신 좋게 마무리했겠지만 이 씨도 상심이 컸습니다. 엄마, 이렇게 나 보내고도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 그래, 네가 가야 엄마가 발 벗고 잠자겠다. 우리가 부모 자식 사이니까 안 보고 살 순 없겠지만 나중에 내 마음이 좀 풀리면 바깥에서 밥이나 한 끼씩 먹고 헤어지고 그렇게 살자. 서로 불편하게 부대끼면서 살 건 뭐 있어?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 어서 짐 싸. 내려오지도 말어. 엄마도 너희 집엔 안 갈 테니까. 아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이 씨를 다그쳤지만 이 씨는 끝내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 온다고 며칠 전부터 청소하고 장보고 요리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후련하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자식에게 보지 말자고 말해야 했던 현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무엇이든 받아주기만 하니 자식들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알기에 똑바로 이야기해 줬어야 했습니다. 한쪽이 참기만 하는 관계는 골마버리기 마련인지라 이렇게 깔끔하게 도려내버려야 나중에 새살이 돋지 않겠습니까? 이 씨는 눈물을 훔치면서도 아들에게 다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차는 새까만 새벽녘 이 씨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홀로 지내기로 결심한 그녀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자식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다고 믿었지만 그 선택이 주는 외로움과 고독함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새벽에 찬 바람이 이 씨의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한번 단호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녀는 자신에게 다짐하며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 이 씨의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씨는 명절마다 혼자 조촐하게 차례를 지내며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결단력과 강인함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는 자식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들은 이 씨의 결단을 통해 부모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들도 이 씨를 존중하며 그녀의 의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으며 비록 외롭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강해졌고 그 누구도 그녀의 결정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이 씨는 창문을 닫고 방 안에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한 그녀의 결심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